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네. 연기하기로 네,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8일이었는데 법원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 추후 지정이라는 게 법원이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긴 연기지만 사실상은 중단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결정의 근거로 된 거는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 조항이 기소만 해당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뭐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재판까지 포함을 하도록 해석을 한 건데, 근데 당시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었어요.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에 네. 걸려 있는데 각 재판부가 판단하라라는 게 대법원 네,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제 여기 중단을 결정했고,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재판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남아 있는데 그렇죠. 현재로서 이런 분위기면은 이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을까, 재판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여당은 이제 헌법 84조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선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의 정치 예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민주당은 이렇게 법원의 결정이 났지만 법으로 이제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의견으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이 재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재임 중에 재판 중단 선언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단법은 그대로 본회의 처리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승대 어제 수석 대변인이 설명하기를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하게 되면 재판부가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오히려 법원이 어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단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자, 박순봉 기자. 예. 네.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법조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재판밖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예정된 수순이었냐면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때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판단하겠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뒤집어서 보면 그럼 대통령 대선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데 때도 영향을 줘서 못했는데. 못 하는데 대통령 때는 당연히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권의 이런 입장 같은 건 엇갈리고 있지만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 84조 논란은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종의 판례가 이 고법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늘 불안해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뭐 강경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 쿠데타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뭐 일부 재판부가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재판을 뭐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염려를 일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4개 재판부 중에 한 재판부라도 마음을 돌리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안전 잠금 장치까지,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짓게 되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지금 여야 간에 벌어졌는데, 사실 쟁탈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고 그냥 국민의힘이 살짝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이 왜 뭐가 쟁점이 되느냐면은 예전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러니까 야당이니까 행정부 견제해야 되니까 법사위원장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차용해 가지고 우리 이제 야당 됐으니까 음흠. 법사위원장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2년 단위로 협상하는 거니까 지금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년 채워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이제 수용하지 않을 거고 지금 현재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 그러니까 뭐 서영교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김병기 의원 모두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건데 이걸 보면 이제 구조적인 좀 한계 같은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더 이상은 견제할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거부권 쓸 방법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당만으로도 민주당만으로도 뭐 과반을 넘기기 때문에 어지간한 법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모든 상황에서 게 다 법사위원장까지 맞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뭐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적으로는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뭐 얘기를 뭐 전반적으로 아직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좀 국민의힘 내 불안감이 이런 거에서부터 좀 전체적으로 크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의 일자리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나온 실무진들이 다 나와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국회 의석수도 적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보좌진들도 줄어든 상태인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번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가 있는데 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뭐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처음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음흠. 이렇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이 실무진들이 정치권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펀더먼털 자체가 완전히 악화될 거다.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진다. 네, 실무진들 일할 사람 자체가 완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전반적인 지금 이 불안감들이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얘기 좀 따로 하실 거죠. 전해주실 거죠. 네.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대통령실이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 대기 발령 조치했어요. 네, 네. 예. 대통령실은 경호처 쇄신도 내란 종식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이런 조치를 했냐면 경호처가 올해 1월 공수처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그 집행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 주변에 원형 철조망 설치하고 또 차벽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발한 부장급 간부도 해임하면서 인사보복 논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가 국가기관이 아닌 전직 대통령 사병처럼 움직였다. 그 인사보복 정황까지 지적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러면서 이제 경호처 고위 간부 5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여기에 대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순봉 기자가 이 경호처 관련된 기사를 연속으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그 무더기 대기 발령은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이게 계속 기사를 좀 연속해서 썼던 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예. 경호처하고 경찰의 그런 긴장 관계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뭐냐면 경호처 쪽에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경호처에 파견하는 그 경호부대들이 있거든요. 있죠. 여기를 계속 배제하고 껴주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취임 선선날, 취임식 날을 봐야 된다. 그때도 배제하는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들었는데 예. 실제로 22 경호대라고 해가지고 경찰 경호부대인데 여기를 배제를 한 거예요. 경호처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경찰 쪽에서 경호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재명 캠프에다가 열심히 뭐 자기들 쇄신했고 개혁했고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게 먹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했던 조치가 경찰의 근접 경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역사상 없었던 유례 없는 조치거든요. 그 취임식 첫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선거 그 후보 시절에 경호해주던 그 경찰들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네. 최종적으로 둘이 싸우고 경호처랑 경찰이랑 싸우고 이래가지고 경찰을 최종적으로 빼긴 했는데 이 전반적인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개혁 기간은 경호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속도가 지금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접 경호 유지했던 거, 그 다음에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투톱을 외부 인사로 뒀고 특히 박관천 차장 임명한 거, 그리고 어제 그 경호본부장 5명 대기 발령시킨 거는 교체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또 따로 취재해가지고 보도했던 거는 네. 군대에서도 군에서도
경호부대를 파견을 합니다. 군에서도. 그래서 네, 2개 부대가 어. 대표적으로 있는데 뭐 3, 3, 5 이렇게 부르는데 예, 예.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는 군사관리관이 있어요. 원스타 준장이 있는데 예. 여기도 다 교체해 버렸습니다. 어. 여기도 다 파견을 해제시켜 버렸거든요. 어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경호처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경찰에 대한 조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경호처에서 경찰에도 와달라고 하고 군에도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군은 오고 음. 경찰은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음흠.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네, 이시바 총리와 통화.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첫 통화를 했고 네. 그다음은 중국과 통화할 거냐, 일본과 통화할 거냐 요거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네. 결국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네, 여기 순서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외교에 이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이게 관심이었는데 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통화를 하는데 한 25분 정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나눴고요. 네. 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서 일본 총리를 두 번째 통화 상대로 선택하면서 외교가에서는 전통적 한미일 삼축 이게 복원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 어제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시바 총리를 그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향후에 직접 만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될 건가 했는데 일본하고 먼저 통화를 한 거. 이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공조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또 그중에 핵심 고리가 한일 관계인데 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이제 밝힌 거고요. 네. 또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G7 정상회의 이제 참석하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또 일본 정상도 만나게 되고 또 올해 한일 60주년이라는 점 등이 이제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왜 계속 친중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미국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 하나가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사진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이게 통화하면서 정말 활짝 웃는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관련된 사진 대통령실이 골라서 공개를 하는 그쵸. 건데 네. 크게 웃는 사진 저도 맞습니다. 봤어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는 언제 통화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 하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예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어제 의총 한 5시간 넘게 얘기했다는데 결론이 안 나고 네. 오늘 의총 다시 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5시간 넘게 뭐 경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의원들 나와서 이게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막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결론은 안 났고 오늘 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5가지 혁신안 냈었잖아요. 네네. 후보 교체 파동 당무 감사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 당론 무효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금에 와서 뭐 하냐 이런 이제 반발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라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정리해 볼게요. 그럼 5개 개혁안 중에 전당대회를 9월에 하자. 그러니까 비대위로 쭉 가지 말고 전당대회 치르자는 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했다는 거고 네네네. 이 부분만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 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교체가 되는지 이거 당무감사해보자 이거라든지 탄핵 반대 당론 이거 무효화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세서 네. 김용태 위원장 당장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막 쏟아졌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고 또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네. 개혁 김용태 위원장이 개혁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뭐 8, 9월까지는 이제 좀 임기 연장해주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자 김용태 위원장이 그러면 나의 거취는 전당원 투표에 한번 붙여봅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것도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네. 현재로서는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 좀 중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는 김에 민주당 상황까지 가볼까요? 네, 민주당 지금 가장 관심 원내대표 선거인데 네.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지금 2파전입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 열고 이제 모레 목요일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금요일에 의원 투표를 거쳐서 네. 최종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됐는데 네.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게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한 여당을 주장하고 또 기존의 선거와 좀 달라진 패턴이 기존에는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게 주였다면 지금 네. 이제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온라인을 그렇죠. 중심으로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자, 뭐 이야기거리로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거리 훨씬 많긴 해요. 대선 패배한 당은 늘 수습 과정이 복잡하니까. 어쨌든 민주당까지 지금 상황 일단 정리를 했으니까 박순봉 기자 취재 내용 들어보죠. 네. 일단 원내대표 민주당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김병기 후보한테 힘이 좀 실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 당에서 좀 연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없다. 뭐 대표적으로 모 지도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박빙이라서 누가 이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음. 뭐 오히려 뭐 서영교 의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제 좀 힘이 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기 성남 라인이 좀 누구를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좀 다시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이 일단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특별히 누구를 지지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이제 경기 성남 라인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긴 한데 이것도 좀 확인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같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병기, 서영교 의원 중에 어느 쪽에 힘을 딱 실어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관저에서. 그 사진 네. 있으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관저에서 두 원내대표 후보하고 사진을 찍는데 정확히 가운데서 정확히 가운데서 양쪽에 후보를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 이 정도로 지금 누구 하나를 내가 찍은 건 아니다. 이런 거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차피 둘 다 친명 후보기 때문에 네. 부담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어디 이렇게 개입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이 되니까 굉장히 당심이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한 34석 정도의 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서요? 그 네. 권리당원들의 20%가. 네. 뭐 34명, 40명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정도를 네. 발휘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가 다 온라인에서 여론전, 당원들 상대로 한 홍보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일단 민주당 상황 정리를 했고 네, 어디로 국민의힘 갈까요? 얘기를 좀 국민의힘. 해보면 네. 지금 이제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제가 쭉 들어봤을 때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임기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혁안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절차를 밟지 않고 9월까지 자동으로 임기를 늘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 당 두고 김용태 위원장 임기 네. 끝내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은 당이 다시 영남당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용태 위원장이 6월에 임기를 끝내고 나면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후임을 지명하게 되는데 후임 비대위원장을 네. 지금 새로 뽑힐 원내대표의 면면을 보면 친윤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의석 구조상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영남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수도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누가 있냐? 안철수 의원, 뭐 김성원 의원, 송석준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정도가 있는데 네.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은 이제 너무 지금 친윤 색채가 강하니까 부담이 되고 근데 안철수 의원하고 뭐 나머지 의원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구조적으로 의석수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애초에 후보군도 적고 지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혁신은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가게 되는 거지? 뻔한 그림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가 중요해진 거군요. 네. 9월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뭐 홍준표 전 시장이 네. 뭐 새로운 당 만들어 달라고 지지자가 쓰니까 뭐 그러겠다라는 취지로 쓰기도 했는데 네네.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 실무자들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얘기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전략적으로 영남당, 수도권당 두 개 분리해 가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같이 해놓고 가면은 영남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얘기한 사람 수도권 의원이죠. 아니 뭐 확인하기가 어렵고 수도권 의원의 애환이 묻어나는 말 같은데. 그런데 또 반면에 뭐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도 교섭단체 그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에 수용할 가능성도 일부 있을 텐데 이렇게 만약 열석으로 낮춰지면은 또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단지 조국혁신당의 우호적인 그런 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쪼개기 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한계가 한 10석 정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나와가지고 정 당개혁이 안 되면 쪼개져서 나오면은 그게 또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예. 되면은 예. 완전히 고립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우려들이 많은 거예요.
원내 교섭단체 수를 팍 줄여주는 거. 지금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면 열석으로? 조국혁신당이 표면적으로 좋지만 지금 조국혁신당 계속 그거 요구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분열의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혁신하다 안 되면 그럼 정 안 되면 나가야 따로 되나? 할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란 정당으로 아예 각인 찍어가지고 고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또 국민의힘 내에 있는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몇으로 하느냐가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2부 한칼 토론에서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기로 하고 코스피 얘기까지 할까요? 네, 코스피가 이제 2,855까지 올랐어요. 네.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허니문 랠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3거래일째 6% 가까이 올랐고요. 그 삼성전자도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6만 원을 돌파하면서 6만 전자가 됐습니다. 6만 찍고 내려왔죠. 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상승세를 주도하는 건 외국인인데 네. 지금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일 1조 원 이상씩 안팎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지금 3조 원, 그 금액이 3조 원을 넘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주식시장에 돌아온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 그리고 새 정부가 추경 확대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 돈 푼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도 되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혀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주식시장에 좀 잘 나온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